자, 우리 철학 2차 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6번 질문부터 볼게요. 자, 일단 문제 유형에 관련해서는 빈칸 완성과 그리고 내용 일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지에서 데카르트가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이 지문은 데카르트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작가랍니다. 중심 소재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서양 철학은 그의 글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자, 특히나 자, 이런 부분,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표준적인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 대부분의 철학과에서 게다가 게다가 방법사설이라는 부분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여전히 그렇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책의 네 번째 부분에서 데카르트가 유명한 철학적 문구를 제안했다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장. 자, 지금 계속해서 내용이 데카르트에 관한 이런 특징에 대해서 나열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문장에서도 데카르트에 흔히 사용되는 건 뭘로써? 데카르트적인 방법론적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말들은 이상할 정도로 종교인들에게는 빈칸한 충고였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A번에 관련된 첫 번째 단서는 A번 앞에 있는 부사죠. 이때 부사가 누구를 빈칸을 수식을 할 텐데 이상할 정도로라는 부분에서는 무엇을 부정적이라는 거를 좀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렇지만 데카르트가 이제 의심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있는 의심의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게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데카르트가 의심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빈칸의 충고를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A번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1번이나 2번 선택지 정도가 적절하겠다. 그래서 의심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를 그 당시에 성직자들에게 인기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자, 그의 목표가 방법을 활용했을 때 다소 명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서 unlike와 관련된 부분에서 표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unlike라는 부분이 뭐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흑백 논리를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내용 일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런 부분은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몽테스케나 뭐 아니면 다른 이제 회의론자와는 달리 데카르트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유행을 따르는 의심하는 것에 관련해서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디에서? 내용일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의 목표는 의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디에? 빈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었대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17세기 물리학의 절차였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의심이라는 게 끊임없이 작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했다? 진실일 때가 뭔가 정확하게 설립이 될 때까지 진실로서 받아들이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비번에 관련해서 빈칸하게 의심을 통해 빈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도달한다는 건 강압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겠다. 확실하게 도달한다라는 부분으로서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우리가 빈칸에 관련된 부분은 정답 몇 번이고 1번 정도로 느낄 수가 있고
자, 15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뭐 확고한 지지자들을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2번 선택지에서 뭔가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그런 부분도 아니죠,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3번에 데카르트와 그리고 몽테스케는 의심의 방법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가 다소 달랐다. 이 부분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적합하다. 자, 우리가 6번 문제에서 이제 데카르트와 관련돼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자, 위로 와서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라는 인물에 만약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에 관련돼서 이제 마주하게 될 때,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게 철학적인 지문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데카르트라는 인물에 관련돼서 마주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논점. 자, 일단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 철학은 인식론적인 부분에서 결국에 뭐였다? 지식은 무엇인가? 알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성을 중심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이제 철학적인 사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의 근거에서 다가가고자 하는 사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성에 기반을 둔다라는 사람들을 바로 합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들과 상반되는 사람들이 누구? 바로 경험주의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주의는 경험주의와 늘 대립을 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늘 합리주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합리주의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합리주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합리주의는 이성과 연역을 추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성과 연역을 추구한다. 자, 반대로 경험주의 같은 경우는요. 관찰과 경험, 당연하죠. 관찰과 경험과 그리고 귀납을 추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역과 귀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연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개별적인 이치를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 말만 들으면 어려운데 연역이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에 귀납이라는 거는 개별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과물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에서 일반적 진술로 가는 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이렇게 대립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데카르트적인 사고적인 부분에서는 무엇을 여기에서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대립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데카르트 하면은 방법론적 회의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됐고 우리는 회의론이라는 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회의주의자. 따라서 데카르트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면은 합리주의고 만약에 경험주의적인 어떤 글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비교 대조가 되겠구나. 또 하나 데카르트라는 인물만이 제시가 된다면은 어떤 글이든 간에 우리가 회의론이라는 건 까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데카르트적인 어떤 글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딱 이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기할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필기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기는 이제 또 인강 들으시면서 또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문단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리고 빈칸 한성과 내용 일치가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빈칸 B번에 관련해서 정답이 도출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내용 일치 문제에서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잠깐 넘겨보면 인물이 여러 명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인물이 여러 명이 제시가 되었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물이 여러 명이 제시돼 있다는 걸 통해서 적어도 근거 기반형에 관한 글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특히나 크로스 체킹이 중요하다. 왜? 인물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얼마든지 그 인물의 특징들을 크로스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출제해야만 학생들이 더 많은 오답을 이제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 기반이라기보다는 인물이 여러 명이 제시가 됐을 때는 근거 기반에 관한 출제 빈도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 간의 크로스 체킹은 필수가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베이컨의 독창성과 그리고 선견지명, 뭔가 시야에 관련해서 올바르게 평가하고 싶고 또 그의 한계와 실수에 관련해서 뭔가 공정하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당시 배경에 관련돼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뭐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본 역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베이컨 시대에서 갈릴레오로부터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물로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갈릴레오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컨이기 전에. 자, 그러면서 이 사람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기본 역학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갈릴레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또한 뭐를 발명했습니까? 망원경이라는 걸 발명했어요. 베이컨 말고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면은 늘 나오는 게 망원경을 발명을 해서 태양과 달의 표면 위에서 불규칙성을 발견을 하였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관련해서 반박을 했다라는 글로서 정말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철학 지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갈릴레오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망원경이라는 걸 이제 발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태양의 흑점과 달 표면 위에서 불규칙성이라는 걸 주목했다는 거죠. 자, 천문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구가 우주의 고정된 중심이었으며 게다가 태양과 나머지 행성들이 지구를 뭐 했다는 거예요? 공전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전해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단어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사선을 그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내용 일치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냥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은 어차피 본문에 또 나올 거예요. 선택지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왜 굳이 제가 막 해석이 안 된다고 연연하지 말라 그러는 거냐면은 어차피 여러분 주제 제목이라는 거는 부연 설명의 요소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표시 정도만 해도 되지 이 단어가 뭔지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자, 제가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서양사에서는 17세기를 전후로 했을 때 17세기 이전의 사회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었던 지구 중심설의 요소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과 나머지 행성들이 지구를 돈다. 이걸 우리가 공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당연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물론 갈릴레오 이전에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철학자들도 있었지만 갈릴레오의 이 망원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당시의 종교론적 세계관이 지배적인데 그 모든 부분에 틀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의 이런 입장에 관련해서 막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글이 여러분이 철학 과학의 지문을 마주하게 되면은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당대 천문학에서는 지구가 중심된 중앙이었고 게다가 태양과 나머지 행성들이 지구를 공유했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갈릴레오가 사실 그거 뭐고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행성의 발견인데, 세 번째 행성 발견했죠. 세 번째 근본적인 원칙이래요. 기본 원칙의 발견인데, 행성 운동에 관련해서. 그거는 베이컨 시대 이제 누구로부터예요? 이번에는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자, 이게 뭐다? 이 사람은 행성운동의 제3법칙이다. 자, 그 다음에 베이컨이 죽고 나서야 이번에는 그 이후입니다. 이런 전후 관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베이컨 이전 세대냐 이후 세대냐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만약에 뭐 홍익대학교나 이런 데 나오면은 제가 지금 삭성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출제합니다. 아시겠죠? 자, 베이컨이 죽고 나서야 자, 베이컨이 죽고 나서야 뉴턴이라는 사람이 과학이라는 이론의 최초 예시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A번의 빈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by ing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 독해에서 순접의 4요소 중 하나가 뭐예요? 전치사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in, on, by ing가 대표적인 순접 중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설명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이러한 법칙들을 무엇으로 떨어지는 물체의 현상을 만류 인력의 가설을 통해서 뭐 하겠어요? 똑같이 설명한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화면을 넘기진 않겠지만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눈에 and라는 게 눈에 보였어야 됐고 그 다음에 explaining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설명하다라는 부분도 눈에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류 인력의 가설을 통해서도 뭐한다. with라는 것도 같이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divide라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나누는 개념이에요. 나누는 개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나누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고 collect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은 뒤에 문제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지금은 문제점에 관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뭔가를 올바르게 하다라는 건 목적어 자리에 문제점이 나와야 됩니다. 자, 3번은 어때요? color rating 같은 경우는 아주 괜찮죠. 전치사 to와 with와 호응 관계를 가지는 게 바로 color rate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주 좋고요. 지금 뭔가 예측, 예상하다에 관련된 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답으로 볼 수 있는 거는 16번에는 3번 정도밖에 없겠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를 바로 풀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빈칸 B번까지 확실하게 맞는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누구? 길버트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길버트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자, 길버트가 이제 자석에 대한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전극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아서 자석과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시험에 뭐 할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시험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자, 그 다음에 화학이라는 것은 15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존재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늘 17세기를 전후로
과학이라는 요소가 17세기 이후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전엔 다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 이론이 뭔데요? 천체라는 것은 네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천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지식의 부족은 자연에 대한 힘의 부족이다. 자, 지금은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요소가, 자, 지금은 이때 부족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어디? 부족이라는 이 부분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빈칸 B번에서 잡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부족과 부족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됐습니까? 부족과 부족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는 corresponding, 뭐뭐에 상응하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도 좋고 또 뒤에 있는 전치사 to를 신경 써 본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connotation까지 잡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16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라는 걸 알았고 17번의 문제를 보는데 자, 케플러가 기본 역학을 발명했던 건 아니죠. 이거는 갈릴레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베이컨이 과학이라는 힘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읽어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버트가 자석에 대한 사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전극의 존재까지도 발견했다.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런 장치를 통해서 인간이 지역적, 계절적 음식 부족을 회피할 수도 있었다. 이것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답과 관련해서는 이제 2번과 4번에 관련해서 이제 함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의 내용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선택지를 바탕으로 발췌 독해를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위로 가서 문제를 보니까 지문을 보니까 자, 이런 기계적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이용 가능한 장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류 운송 장치들도 다 벌써 발이나 말로 이제 했었고 수송 장치라는 건 막 노를 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은 끊임없이 지역적, 계절적 음식 부족에 좌우가 되어서 전염병으로 주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그의 원인을 이해할 수도 없었으며 싸울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굳이 몇 번을 읽지 않더라도 2번을 읽지 않더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과 2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8번 지문의 길이가 어때요? 정말 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단일 독해예요. 내용의 일치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단의 개수는 3개고요.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할 때는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제 기반이라고 느껴진다면은 그대로 우리는 문제를 대입하면 되겠고 글을 읽으면서 근거 기반형이라고 느껴진다면은 내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지점에 관련해서 기준점을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문단이 친절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친절하게 나눠져 있는 걸 활용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문단까지는 읽어주는 게 좋겠죠. 다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출제자라면 어디에서 문제를 낼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스피노자의 철학을 읽는가? 자, 의문문 자체는 중심 소재를 나타낼 수 있죠. 자,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예요?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도 대학교에서 이제 과제로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마도 당신은 한 명의 철학자를 아는 거죠. 소외되었던 영역을 다시 복습하기를 원하는. 아마도 호기심에 이끌렸다는 거죠. 실제라는 본질에 관련해서. 또는 뭐 사고나 인간의 행동. 만일 당신이 이러한 범주의 어떤 요소에 빠져들게 된다면 이 책, 스피노자 윤리학이라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자, 첨언단을 읽었을 때 뭐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중심 소재를 제공하는 것 외적으로는 어떤 요소도 느껴진 게 없었습니다. 단순히 스피노자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라 느꼈고 주제 기반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근거 기반이라고 하기에도 이 맥락을 통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놀랄지도 모른다. 당신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이라는 게 비전문가 청중들, 비전문가라는 걸 그냥 빼고 청중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걸 들어보면 놀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21세기에 어디에 있어서 17세기 철학에서 이제 만큼이나 21세기 대중들을 쓰여졌다는 걸 너 들으면 놀랄 걸. 일단 저는 원급 비교를 생각 안 했어요. 원급 비교. 자, 그다음에 스피노자는 기대했었다는 거죠. 그 책이 대체적으로 그 당시 철학에 빠졌던 사람들로부터 읽혀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동그라미. 스피노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뭐 하게 된다면? 자,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책을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읽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기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가 또 나왔어요. 이런 거 이제 표시하죠. 그러한 이유가 그의 목표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제가 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했죠? 가정법으로 해석했죠. 다시 한번, 제가 방금 부정사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가정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러분 이유라고 해도 되고요. 가정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 지금은 스피노자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 자체를 정말 많이 그냥 건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까지 해야 되는 요소인데 거기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맥락을 보시면은 스피노자는 기뻐할 것이다. 뭐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년이 지나고 나서 작품을 읽는다는 거를 알게 된다면 제가 시사하는 거는 우리 부정사라는 부분이 조건으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아두기만 해달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의 뭐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윤리학이라는 건 워크북인데 독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발전하도록 가능하게 하는데 설계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스피노자가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윤리학이라는 걸 읽는다면 이성과 인간 존재 미덕이라는 것들이 증가될 것이며 더 평화적이며 관용적인 사회로 이끌 것이다. 라고 스피노자 뭐 한 거예요? 이거는 확신한 게 아니라 스피노자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일단 여기까지 잡았습니다. 주제 기반으로 출제된다고 하기에는 단순히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 정도? 그러니까 주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기보다는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나름대로 이런 정도에서 출제가 되지 않을까만 잡고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스스로 진리를 이해하는 게 과학적 지식을 위한 필연적인 요소이다.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이해를 돕는 데 도와주는 건 맞지만 진리라는 게 무조건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필연적인 건가? 이거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보류해 두었습니다. 2번. 전체적으로 스피노자 윤리학이라는 건 독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전념했었다. 아주 괜찮은 선택지죠. 3번. 자, 윤리학의 저자라는 건 그냥 스피노자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돕는 걸 목표로 삼았다. 아주 괜찮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그 당시 철학에 빠졌었던 사람들은 윤리학을 싫어했었던 게 아니죠. 자, 본문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스피노자는 그 당시 철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읽혀지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이지, 그 당시 철학적 전통에 있었던 빠져 있던 사람들이 윤리학이라는 것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을 18번에 관한 정답은 4번 선택지가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또 별도로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이 문제들을 마주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중앙대학교에서 이 단일 독해 세지문 내지 네지문 정도가 출제가 될 텐데,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하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데도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한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빈칸 한 선과 추론할 수 없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추론할 수 없다라는 선택지에서 갈릴레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 이렇게 선택지에서 둘로 구분이 된다면요, 이러한 글들은 비교와 대조 유형의 글로서 글이 구성될 여지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었다면은 사실 20번 문제는 알고만 있었다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거든요. 한번 문제를 통해서 왜 쉬웠던 문제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지금 문단의 개수가 3개, 4개네요. 4문단이고 빈칸에 A, B, C 관련해서 정답이 갈리는 부분에서 기준점을 잡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제가 오늘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레오와 누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늘 대조가 되는 관계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릴레오라는 인물을 마주하게 된다면은 어떤 요소를 생각을 해야 되고,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약에 이 두 선택지에서 본문에서 두 사람이 같이 나왔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갈릴레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생각할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와 나오면은 생각할 거. 자, 갈릴레오는 반드시 상대성과 그리고 가변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자, 이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이고 반대로 불변이죠. 그리고 영속적이며 지구 중심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릴레오는 따지면 태양 중심설이에요. 태양 중심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지구 중심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도 갖고 계시면 좋아요. 자,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17세기 이전에는 신이 중심이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랬을 때 신이 태양계에서 지구를 만들었고 그게 중심이고 나머지 행성이 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부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구 중심설이라는 건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반대로 누구에 관련해서는 갈릴레오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은 태양 중심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이고요. 자, 이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파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자, 그는 갈릴레오죠. 그가 짓밟았다는 거예요. 뭐를? 물리학과
수학 사이에 일반적으로 빈칸화되어 있던 거. 자, 일단은 우리가 between이라는 거, 뭐뭐 사이에 라는 부분 자체가 본래 구별하고 구분 지을 때 나타나는 그런 단어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classification과 demarcation 1, 2번 정도만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ramification이나 discrimination, 차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강조를 했다. 이 자연 철학자들이 수학 천문학자들의 발견을 고려했어야만 합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물리학과 수학 사이에 지금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짓밟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이유가 그들이 자연 철학자의 이런 이론화의 내용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네요. 하이픈은 굳이 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이픈을 이렇게 지워보면은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의 책에서라는 부분은 사실 지워도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나요? 이런 부분 이렇게 그의 책에서 갈릴레오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뭐를 주장할 때 태양 표면 위에서 가변적인 흠의 존재를 주장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make one's point. 자,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뭔가를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과 또는 생각을 설득력 있게라고 할까요? 설득력 있게 주장하다. 그럴 때 쓰는 게 make one's point 라는 이제 동사구가 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늘은 완벽했으며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자체가 뭐니까 우리는 불변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죠. 자, 그들이 행해왔던 모든 것들은 자, 여기에서는 they did라는 부분이 누구를 or이라는 부분을 꾸며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회전하는 거래요. 새로운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불변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런데 갈릴레오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1611년에 태양 표면 위에서 최초로 보여진 것은 뭐가 아니었다? 영속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로가 대조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영속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불렀는데 완벽하며 변하지 않고 새로운 거를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줘. 이렇게 다르죠? 자, 뭐에 관련돼서 천체죠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 정답은 빙하가 아니라 19번에 2번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갈릴레오가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사실 가변적인 흠이 있다. 근데 그게 뭐 한다? 나타났다가 변화했다가 불규칙적으로 태양 표면 위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맥락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선 중요하다. 그 흑점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디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태양 표면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확하게. 이런 거는 누구의 입장?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고요. 가변적이고 변할 수 있고 태양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누구? 갈릴레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글을 보면 충분하겠죠. 이 글은 비교 대조 부분으로서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9번의 정답은 2번이라 말씀드리고 20번과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천체라는 것은 영원히 회전을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 괜찮죠? 2번 갈릴레오에게 있어서 코페르니의 천문학이라는 건 유용한 수학적 수단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들을 변화시키는 그렇죠. 첫 문장에 있었던 부분이었고 자 3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과 수학을 활용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뒤따르는 자체가 틀렸죠. 이 두 사람의 인물은 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두 사람을 볼 수 없죠. 그래서 따른다라고 하기보다는 반박하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10번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또 나왔을 때 어떤 관점으로 통일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내용 일치와 그리고 빈칸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글의 기준을 잡을 때는 빈칸 완성에 관련해서 정답이 도출이 되었을 때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하장대학교라는 문제를 가리게 되면은 한국외대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교가 한국외대이기 때문에 봐도 외대라고 해도 되겠다. 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든 법칙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작동한다는 거죠. 우주를 지배하는 순수한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굳이 뭐를 통해서 관찰이라는 걸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관찰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영어에서 독해 특히 독해 논리 독해에서 관찰 뭐 예를 들어서 실험의 표현은 독해 논리에서 17세기 근대 철학 이후 경험론자로부터 사용되는 용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원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런 인물들에게는 관찰이라는 건 전혀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갈릴레오가 끊임없이 뭘 봤어요? 다른 중요성에 관련된 이런 신체들이 실제로 다른 속도로 떨어지는가를 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갈릴레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교 대조를 잡을 수 있죠. 자, 이어서 갈릴레오에 따르면 자, 일단 이 입장 갈릴레오입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다?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죠? 피사의 기울어진 탑에서 이제 무게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갈릴레오는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했죠.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물체를 비스듬한 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죠. 비스듬한 면에서 떨어뜨렸다는 거는 이런 어떤 비스듬한 면에서 뭐를 이런 어떤 굴을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그 상황이 무거운 물체를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거랑 같대요. 그럼 무거운 물체를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떠올라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나 관찰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관찰하기가 더 쉽다. 그것은 관찰이 더 쉽대요. 그 이유는 빈칸이기 때문에. 왜 그러겠어요? 수직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속도가 어때요? 더 빠르지만 경사진 면에 굴러 떨어뜨리면 속도가 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천천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에서 22번에 관련돼서는 속도가 줄어들더라. 더 이제 천천히 있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겠죠. 잘 보이려면은 속도가 천천히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못 잡았다. 그럼 아마 분명히 뒤를 더 읽어봤을 거예요. 갈릴레오에 따르면 각 사물은 같은 비율의 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무게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답에 관한 부분은 사실 어디서 나왔어요? 내용일치는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죠. 갈릴레오에 따르면 전문가 입장, 거기다가 뭐 이런 걸 우리는 흑백 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비례하더라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몇 번을 21번의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틀릴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에서 한번 12번 같은 지문이죠.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11번 문제와 12번 지문은요. 주제가 같습니다. 11번 지문과 12번 지문은요. 주제가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조금 배경 지식을 조금만 더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제가 17세기에서 알미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감각과 그리고 경험, 다르게는 이성과 경험에 기반을 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었던 요소가 바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식론에서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인식론에서는 합리주의와 그리고 누구? 경험주의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험주의와 경험주의가 있죠. 경험주의는 뭘 강조한다? 경험 자체를 강조하는데 이때 여기 들어가는 게 실험과 관찰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 귀납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많은 시도를 해서 일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합리주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와 같은 인물을 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들의 인물은요, 절대로 순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순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험주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베이컨과 흉과 홉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이컨과 흉과 홉스라는 인물이 있다. 딱 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데카르트가 나오고 베이컨이 나오면 당연히 비교돼줘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와 누가 대립이 됐을 때 갈릴레오가 대립이 됐을 때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또 대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 대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런 거를 인식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을 이제 탐구하는 데 있어서 17세기 철학적 사조는 가장 큰 부류로 뭐가 있었다?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또 흐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대로 이거를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 같은 입장? 왜냐면은 어느 곳에서 속하긴 싫어. 그렇지만 반드시 속하긴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인물로 봤을 때는 서양사에서는 그게 대표적으로 칸트라는 인물이죠. 음. 이 칸트는 나름대로 이제 합리주의 입장이라고 또 보기도 어렵긴 하나 굳이 구분을 한다면 합리주의 쪽으로 여러분 보시고요. 두 번째는 경험주의에서 그대로 파생을 하게 됐을 때 얘가 나중에는 이제 누구로 나오냐면은 공리주의로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공리주의는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결과 중시예요. 공리주의가 일단 나온다. 그럼 무조건 뭐다? 결과다. 공리주의는 딴 거 다 필요 없다. 무조건 결과다. 그리고 또 하나. 칸트는 별개로 뭐를 또 비판을 했냐면 칸트는 어, 행복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칸트가 뭐를 비판하더라? 행복주의를 비판을 하더라. 이렇게. 결론은 칸트에게 있어서는 뭐와 뭐와 뭐가 다 대조예요? 칸트에게는 경험주의도 결국엔 대조죠. 그 다음에 공리주의도 칸트와는 뭐예요? 칸트는 화살표를 이렇게 할게요. 칸트는 경험주의도 비판하고 공리주의도 비판합니다. 됐습니까? 칸트는 경험주의도 비판하고 공리주의도 비판하고 행복주의도 다 뭐했다? 비판하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칸트는 이쪽을 비판하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림에 관련해서만 머릿속에 숙지가 돼 있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됐습니까?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오늘 중으로 반드시 머릿속에다가 넣으시고 계속 까먹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데카르트가 어떤 일을 했고 스피노자가 어떤 일을 했으며 베이컨이 뭘 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리주의가 나왔는데 경험주의가 있네. 서로 대조네. 연옥이 있네. 귀남이 있네. 서로 대조네. 이성과 경험은 대조네. 칸트는 경험주의도 싫어해. 공리주의도 싫어해. 행복주의 싫어해. 다 싫어하는 건 아니야. 얘는 이제 뭐를 중시 여기냐면은 우리가 이따가 정언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친구가 칸트라는 철학자에게는 굉장히 이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제가 합리주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저는 일단은 문제를 풀 때 23번의 정답이 도출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지문 자체가 지금 문단이 나누어져 있지가 않아요. 정말 긴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23번에 관련해서 잡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공리주의를 포함해서 경험론자. 그러면 알겠죠? 공리주의를 포함해서 경험론자를 왜 같은 축에다가 속할까요? 이들이 같은 입장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그래서 두 인물을 같은 쪽으로 부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론자와 공리주의는 똑같다는 법이죠.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걔네들에게 이성이란 무엇인가? 절대 여러분 좋은 거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정답이 도출되는 지점에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선생님, 이런 거를 몰라도 문제를 푸나요? 당연하죠. 이거는 제가 배경 지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지,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려울수록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절대 A, B를 까먹지 마세요. 절대. 자, 칸츠가 행복을 극대화하며 미덕을 극대화하는 걸 거절했대요. 이게 뭐예요? 행복주의 비판하는 거 싫어 싫어. 또한 그는 생각하기에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지도 못해. 그래서 칸트는 자유에 대한 강력한 옹호론자야. 자, 일단 A는 뭘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자유 자체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유라는 개념은 요구하는 게 많아. 이거 보고 또 도입부 반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A야. 자유밖에 없어. 아, 근데 자유라는 거는 요구하는 게 맞는 거구나. 뭐보다는 우리가 행사하는 선택의 자유라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뭐 할 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자, 왓부터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자유 또는 소비자의 선택이라 생각하는 것 그거는 진짜 자유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거는 칸트가 말하는 뭐가 아니야?
자유가 아니죠. 칸트가 말하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약하게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서 칸트에 따르면 그 이유가 우리가 맨 먼저 선택해왔던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거 포함할 수 있어 없어?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행사를 해야 한다면 뭐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과되고 주어져 있는 과제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지우는 거예요. 읽으면서. 아니라 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거래요. 아, 그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법에 따라서 자유라는 게 실현되는 거구나. 일단 이렇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 알아 몰라? 몰라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잡는 거지. 자, 그러나 강조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그러한 법칙 어디서 올까? 어차피 알려주죠. 그랬더니 뭐라 불러요? 아, 우리 스스로 주는 법칙을 뭐라 부른다? 이성으로부터 오는 거. 그럼 이거는 A는 뭐? 자유. B는 뭐? 이성. 끝. 이렇게. 자, 우리는 나돈니가 나오면 당연히 버들소. 지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 자, 만족감과 고통으로부터 지배되어 있는 그런 지각하는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나돈니 자체보다는 누가 중요해요? 나돈니보다는 결국 흑백 논리죠. 이런 게 아니라 또한 우린 뭐다? 결국에 합리적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게 이성이에요. 이성적 존재구나. 이성을 행사할 수 있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if가 나왔어요. 우리 if는 뭐다?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성이라는 건 나의 의지를 결정한다면 그 의지가 선택하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때 의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에 어 뭘로써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의지라고 하는 거는 자유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그대로 따지면 독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독립적이다 뭐뭐와는 상관없이라고 말하는 것도 흑백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칸트가 최초의 철학자는 아니었답니다. 괄호 빼면 뭐를 시사하는 인간만이 이성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건 아니래. 아니면 안 하면 돼. 아니면 안 하면 되지. 그러나 이성이라는 그의 개념 이성이라는 그의 개념은 자유와 도덕성처럼 자유와 도덕성처럼 요구하는 게 맞다. 똑같은 말 계속하죠. 자, 그 다음 봐봐. 여기서 홉스는 뭐야? 칸트와 상반된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이게. 이성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욕망의 정찰대원이다. 부정적으로 보죠. 데이비드 휴먼 누구야? 이게 다 경험주의 입장.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휴메에 따르면 멸종의 노예라고 부르는 거죠. 다 비판하는 공리주의자에게 이성은 어떤 목적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 대한 목표는 그에 대한 역할은 뭐야? 유용성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욕구를 충족시켜서. 근데 칸트는 뭐야? 이미 나왔죠, 정답은. 칸트에게는 이러한 이성의 종속적인 거 거절을 해. 이성이라는 건 뭐다? 이성은 있잖아. 단순히 열정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유와 그리고 이성 이게 끝이에요. 이 글은 자유의지는 뭐에 따라서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이성을 가진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칸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3번에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공리주의자가 뭐라 그랬었죠? 유용성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단순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성이라는 것은 종속적 역할인 것 뿐이지 categorical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절대적인 거. 또 unconditional도 절대적인 거, 무조건적인 거. practical이라는 것도 뭐예요? 실용적인 거. 하지만 23번에 관련해서는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뭐 4번은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 어디 있었지? 여기서 여기 보시면 칸트에게 있어서 무슨 개념? 실천적 이성의 개념이니까 실천적 이성. 그래서 공리주의자의 입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2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칸트가 자유를 찬양하는 게 최대 다수 행복의 원리를 통합을 합니까? 최대 다수는 누구 입장이에요?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이거. 공리주의 입장. 자, 그 다음에 칸트의 이성이라는 개념은 경험주의의 진리에 대한 실천적 측면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게 칸트와 공리주의자? 절대 아니죠. 칸트는 어떤 입장이에요? 칸트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 즉, 서로 상반된 입장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답은 결국 몇 번인 걸 잡을 수 있어요. 4번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때 categorical imperative라는 말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정언 명령이라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걸 우리가 정언 명령이라 불러요. 정언 명령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선에 기반을 둡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과라기보다 그 자체 선이래요. 이게 뭐예요? 자, 결과라는 건 결과주의, 즉 공리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비교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정언명령이라는 건, 자, 어, 칸트에 따르면 이런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실천 이성이 우리에게 부과한 자율 법칙은 인간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이고 이때 무조건적이고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형용사가 unconditional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칸트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은 unconditional이라는 명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absolute라고 쓰면 안 되고요. 이때 우리가 절대적인이라는 건 categorical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칸트 하면 뭐다? 이성 그리고 음, 그래서 이제 이성, 자유의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딱 요 정도만. 됐습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1번과 4번 정도가 되겠죠. 결국에 이 글은 AB에 관련된 부분이었다.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24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칸트가 나왔죠. 이런 거 나오면 처음에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겁을 많이 먹습니다. 자, 일단은 AB에 관련된 정답의 단서가 도출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라는 거, 자유의지라는 거, 이게 언제 일어난다?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할 때래요. 도덕적 원칙에 따라, 뭐뭐에 따라. 자, 우리가 이거는 단순히 무슨 문제? 관용편이죠. 뭐뭐에 따라. 동의어가 뭐예요? 이거. according to. 이거는 막 논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어 문제였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제가 또 템블랭크에 관련해서 문제를 만들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화여대가 24년도에 컬러케이션과 관련해서 문제를 정말 많이 건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활용해서 이제 템블랭크에 관한 문제들도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래요. 그럼 이게 뭐다? B로 잡으면 되겠죠.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이성이라 부른대요. 그러면서 independent of가 뭐예요? 뭐뭐와 독립적인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다? 흑백 논리겠구나. 그럼 이 글은 첫 번째 줄에서 결국엔 자유의지는 뭐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자, 첫 단락에 관련돼서는 자유의지는 뭐로써?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이성.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자유의지를 우리 뭘로 써? A라고 잡을 수 있겠고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 뭘로? B로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음. 얘를 위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sider이라는 거, 저는 이거를 문단을 바꾸기보다는 위로 끌고 와도 되는데 어차피 예시잖아. 자, consider과 suppose, image는 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누군가가 정직하게 행동해야만 하는 결정에 직면했던 자, 잠재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실수로 여러분 너무나 많은 뭘 받았겠습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뭘 받아요? 잔돈을 받는 이거 변화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체인지는 여기에서 맥락상 뭘로 써? 잔돈의 느낌이죠. 실수로 거스름돈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당신의 합리적인 선택, 이성적인 선택, 뭘 되돌려 주겠습니까? 당연히 빈칸으로는 잔돈이죠. 잔돈은 뭐예요?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26번의 정답 몇 번? 5번. 너무 쉽게 정답이 나왔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따라서? 정직이라는 도덕적 원칙에 따라 이끌렸던 거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누구의 예시다? 자유의지의 예시다. 결론은 똑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결국에 A, B 정도였죠. 그러면 문제에 관한 정답은 5번과 5번으로 정답이 도출될 것이고 그리고 27번의 문제를 보면은 주제 기반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흑백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자 1번 칸트에 따르면 외적 압력에 굴복하는 게 자유의지를 결정한다? 그거에 상관없다. 1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흑백 논리적인 요소에서 출제됐다 볼 수 있겠고 자 2번 돈을 돌려주는 게 비합리적 에이 이건 진짜 아니지. 3번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A였죠. 그게 뭐다? 여러분 이거를 잔돈을 돌려주는 행동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걸 우리가 뭐로 받아들여야 돼? 아, 도덕적, 이거를 도덕적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이성이구나. 즉, 이게 뭐다? 우리 아까 B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생각을 할 때 얘를 B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물론 근거 기반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뭘로도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주제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따라서 몇 번에 2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까지 한번 보고 우리 한번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8번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공리주의자들에게 따르면 빵을 훔치는 것은 빈칸일 것이다. 여러분, 일단은 공리주의라는 이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내용 이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기준점을 잡을 때도 내가 이 내용 이해와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뭐에 관련된 내용 추론에 관련된 문제가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때 뭐 하면 된다? 발췌 독해를 하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공리주의 하면은 무조건 뭘 생각해라? 무조건
무조건 결과만 생각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문은요. 3회 연속 그대로 출제됐던 지문에 속하는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지금까지 편입 역사에서 3회 연속 출제되었던 지금 제가 한양대를 이제 대표적으로 끌고 왔지만 이 지문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3회 연속 그대로 출제되었던 지문이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제가 여기다 둘게요. 이 지문 그대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문이 어렵진 않은데 또 외대에서 또 출제되면 어떨까? 왜냐면 문단도 안 나뉘고 아주 깔끔하거든요. 자, 일단 상황 예시로 시작합니다. 만일 당신이 찬성과 반대죠. 프라스 앤 컨스는 만든다면 의사결정을 돕는 데 있어서 당신은 도덕적 추론의 공리주의적 방법을 선택할 거야. 자, 그러면 중심 소재가 공리주의. 자, 원의 값을 잡으면 되겠죠. 그게 뭐다? 공리주의. 중심 소재는 공리주의에 따르면 자, 일단 그러면서 여기를 또 지울게요. 왜냐면 전문가에 따르면 다를 게 없잖아요. 도덕적 행동이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올바른 거냐, 그릇된 거냐를 결정하는 결국 뭐다? 역시나 결과야. 끝 이거지. 자, 우리 의도가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나대이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야?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결과. 공리주의자에게 행복이란 최대 인간의 궁극적 목표예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을 보면은 공리주의에게 행복이란 뭐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다. 목표이며 가장 높은 도덕적 선에 해당한다. 자, 근데 요거는 이 지문과는 무관하지만 자, 우리가 11번, 12번 문제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칸트는 뭔다? 칸트는 행복주의 비판한다 그랬죠.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공리주의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또 취하고 있으니까 칸트라는 인물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비판이죠. 이거 그냥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만일 어떤 행동으로 불행하잖아? 그럼 결과잖아, 결과. 그러면 도덕적으로 뭐 한 거야? 잘못된 거고. 다른 한편으로 행복해. 그러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거야. 공리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신중하게 무게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뭐에? 결과값에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자, 그 행동이 우리를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불행하게 했을까? 공리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뭐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거 발초독해 해야 되거든요. 자, 공리주의자의 결론은 뭐야? 에이, 이거 너무 쉬웠지. 왜? 결과잖아, 결과. 무조건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뭐 불법적이었는데 좋은 의도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누군가의 권리를 위반해 다 필요 없다. 결과다, 결과. 결과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29번. 최고의 손해는 대가가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저는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아서 일단 보류. 2번. 공리주의를 활용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만 아니다. 아주 좋은 선택지 있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결과가 더 중요하다. 단기적인 결과보다 보류. 찬반의 리스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틀렸죠. 그러니까 1, 2, 3번을 토대로 우리가 발췌득회를 보는데 결국에는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죠.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때때로는 단기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쉬운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적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2차 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요. 제가 11번 지금 이제 화면 올라가고 있는데 11번의 이 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부분에서 누구와 갈릴레오라는 인물과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해서 비교하는 논점도 또 중요했다. 그래서 제가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을 이제 생각을 해달라 그랬죠? 갈릴레오는 가변, 상대성, 그리고 뭐에 관련해서 태양 중심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뭐를 불변, 절대성, 지구 중심설,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거를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 2차 시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어서 3차 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